성서 지리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고 좀 이스라엘 지도를 좀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런 지도들입니다. 이것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남부 블레셋 평원, 여기 블레셋 평원이죠. 그리고 세펠라, 여기 세펠라입니다. 그다음에 유다, 염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방향이 나와 있죠. 네, 여기 북쪽입니다. 이제 우리 성서지리학에서 공부하실 것은 1강에서부터 10강까지입니다. 목록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1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타바 국경을 건너서 이제 에일랏에 도착을 하면 진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의심이 가기 시작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위 30도 정도 위치하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대 지역입니다. 온대 지역인데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어서 광야와 사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여리고나 갈릴리 그런 지역은 또는 이스라엘 평야 이런 곳은 조금 곡창지대지만 그 나머지는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제 이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이니까 목축을 합니다. 이렇게 목축을 의미하는 이제 단어가 젖이라고 볼 수 있고요. 꿀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석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과일들을 상징합니다. 과일은 뭐 포도도 나오고 무화과도 나오고 그 대추 야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관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액기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꿀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 꿀은 달콤한 과일들을 상징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은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땅이고 달콤한 과일이 잘 자라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대표적 식물들은 밀이나 보리나 무화과, 올리브, 포도, 석류, 꿀 이렇게 신명기 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꿀을 달콤한 과일들을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에는 꽃이 2월에서 한 3월 정도에만 핍니다. 그럼 한 달 내지 2달 정도밖에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야 이제 이렇게 벌들이 꿀을 만들 수 있는 시기로는 짧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서는 6 내지 7개월 동안 꽃이 피어 있으면 꿀을 만들기 좋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꿀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적 식물은 이제 이게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올리브, 포도, 석류 이래서 있는 7가지가 대표적인 식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주로 남부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죠. 무화과도 남부 지역에 자라는데 10월 내지 11월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말려서 보관을 해요. 이제 보관을 이제 오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건 무화과 같은 거는 우리나라 곶감 이렇게 비슷하고요. 건 대추야자. 이제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 대추를 그 말리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좀 큽니다. 크기가.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가장 이제 당도가 높은 건 포도 무화과보다 당도가 높은 것은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우리가 꿀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한 이 꿀은 대추야자 엑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서를 보려 하면은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서 배경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언어를 먼저 연구해야 되겠죠. 뭐 히브리어,
이제 성서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 있고 아람어도 이제 일부 있으니까 이걸 공부하고요. 성서 역사학은 물론 공부해야 되고 이제 지리를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성서 지리학은 이스라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 로마,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 이제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나 이제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나 뭐 요르단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터키 땅, 이집트 땅도 다 우리 성서에 나오죠. 키브루스 몰타 이게 다 나오는 곳을 지리학을 공부하고요. 성서 고고학은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학은 이제 그 가장 가까운 동쪽에 있는 학문, 가까운 동쪽 이스라엘로 보면은 가까운 데 있는 동쪽에 있는 것은 아시리아죠. 주로 메소포타미아 그쪽이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히타이트도 좀 가깝죠. 또 시리아, 이스라엘 이런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고 서양 고전학, 유대교까지도 연구해야 됩니다. 유대교 같은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로 그 이제 기후를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서쪽 지중해성 기후, 북동쪽 광야성 기후.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 있다면 여기 지중해니까요. 남서쪽은 지중해 기후 영향을 받고 여기는 주로 광야니까 이제 북동쪽은 광야의 이제 기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은 이제 이스라엘이 우기이고요. 여름은 건기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비가 오고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겨울에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래 밀,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짓죠.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위도나 이런 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강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서 지리 바다와 강야사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다와 강야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인문지리 이제 성경에 주로 나오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지리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인문지리 안에는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인구조사는 주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했죠.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조사, 분포 문제, 도시화 문제 때문에 인문지리를 공부해야 되고요. 사회지리는 그러니까 사회지리는 이제 주로 산업 경제적 문제죠. 이것도 경제적 문제인데 이제 주로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죠. 1차 산업은 주로 이제 그 농업이나 임업이나 업 이런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游牧민이거든요. 그렇게 목축업에 주로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산업, 가공업 주로 이제 가공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차 산업은 뭐 정치나 이런 서비스업 이런 거 3차 산업이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연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연지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은 좀 산악도 있고 평야도 있고 주로 광야가 많지요. 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자연지리를 알아야 뭐 이스라엘 중에 좀 예루살렘 같은 뭐 베들레헴 같은 이런 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다 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래야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전쟁이 났다. 블레셋은 평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와서 산에서 전쟁이 붙었나? 또 아니면 평지에서 붙었나? 이런 걸 좀 알고 하면 이제 전쟁의 그 어떤 배경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지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건 역사지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지리학,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지리학, 역사지리를 할 수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지를 살펴보는 거죠. 뭐 성경에 나온 그 역사의 장소는 지금 어느 곳인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고 가서 직접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은 그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에 그 이제 기본 전투 때 아얄론의 달이 머물러라 또 그 기본의 해야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해가 안 지고
또 다른 안 올라와야 계속 전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것도 가서 보면 그 지리를 봐야 우리가 이제 역사 지리를 봐야 알 수 있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하면 이제 연합군과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유리한 거예요. 해가 이렇게 중순에 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올라서 활도 못 쏘잖아요. 눈이 부셔서. 자, 그런 거는 이제 역사, 성경을 보는 역사 지리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군이 해를 등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그 연합군들이 올라오면 이제 전쟁이 불리하게 적군들에게 역광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지를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지리는 이제 자연의 지형을 연구하고 산악, 평야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스라엘 위치는 주로 그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은 주로 해발 700m 이상입니다. 북위 30, 40도 이건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자연 조건이 좋은 곳인 열대성 기후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열대에 막 과일이 많이 나오고 열매가 많이 나고 땀 먹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후에는 고등 문명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문명이 형성된 곳은 주로 척박한 곳에 문명 형성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문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곳이 문명이 발달됐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목민들은 주로 이제 계절적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기에는 높이 올라갑니다. 건기에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올라가면은 그 주로 골짜기에 있고요. 샘이나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양도 먹일 수 있죠. 건기 올라가면.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낮과 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을 동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건기에는. 목축한 사람에게 이슬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기도원의 이슬 사건 우리가 그거 보죠. 그 이슬이 많이 내리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지역에는 지하수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야 지역에 지하수가 있는데 여리고의 엘리사 샘이나 예루살렘의 기온샘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오아시스 샘이죠. 그래가 잘 사는 거예요. 건기에는. 근데 우기에는 뭐냐 하면 낮은 지구로 내려옵니다. 이제 비가 와서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이렇게 풀이 돋아나 이걸 양을 이제 먹이는 거예요. 예, 근기에는 올라가고 우기에는 내려온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어요. 북쪽이 영강수량이 많아요. 북쪽에 비가 많이 오고 남쪽에는 영강수량이 적습니다. 네, 보엘세바가 맨 밑에 있는 도시죠. 250mm 정도. 이게 밀과 보리 농사를 할 수 있는 채, 이게 최저, 그렇게 최소한 이 250mm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엘세바까지 다 안에서 보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보엘세바 밑에 도시들을 있어요. 그거는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부에세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뭐 아라드나 가데스 바네아 그런 곳은 전부 다 이렇게 군사적 도시고요. 그다음에 뭐 유대 광야, 네게브 광야, 이 남부 광야죠. 남쪽 광야, 유대 아라바 광야, 이 아라브도 마찬가지죠. 아라바 광야 이런 게 전국토 60%예요. 이런 광야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 바다만큼 넓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샘입니다. 엘리사 샘. 엘리사 샘의 모습입니다. 샘이 군데군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또 바위를 파서 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 우기에 빗물을 받아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이게 석회 같은 거 발라갖고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햇빛을 차단하면 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건기에 견디는 것이죠. 자, 성스시대 도시가 형성되려 하면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되죠. 또 그다음에 외적 방어세는 좀 높아야 돼요. 그렇게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 자 높은 지대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람이 이동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시시대 도시 형성 조건이에요. 그럼 뭐 전부 다 이런 조건이 있는 땅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살고는 또 이제 거기 허물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살면 이 집을 또 무너뜨리고 또 짓고 해서 살았던 곳에 계속 살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높아져요. 언덕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텔이라 하죠. 텔단 뭐 그죠. 도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언덕처럼 돼.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땅에는 계속 사람이 살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빠지는 땅에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언덕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사람이 지금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고학의 연구에 좀 이게 옛날에 그거를 땅을 파서 이제 연구하기 어려운 땅이 뭐 이집트 고센 땅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이제 파고 있죠. 파는데 사람이 위에 사니까 이제 그 고고학 그 하기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그 북쪽으로 가면요. 레바논 산맥이 있죠? 레바논 산맥이 있고 그 맞은편에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죠. 쫙 나누어졌죠. 이렇게 단청의 작용으로 그 안티 레바논 끝에 뭐 있냐면 헤르몬 산이 위치해요. 레바논 산맥 안티 레바논 그 끝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히브리어로 야르덴인데요. 야르는 이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야르는 내려온다는 뜻이고 단은 이제 단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잖아요. 자, 야르덴이죠. 단. 그게 이게 이름이 요단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안티레바논 헤르몬산이 거기서부터 이제 쭉 물이 이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눈이 헤르몬산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녹으면 밑에 이렇게 이제 석회암 그 이렇게 구멍 돌 이제 그 구덩이에서 이제 물이 솟아 올라서 거기에서 이제 쭉 내려 단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부터 또 내려와서 요단강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의 원료를 보면요. 다하네셈, 카르스트셈, 이게 이제 내는 헤르몬산, 거기에 눈이 녹은 거예요. 카르스트셈, 스키암셈, 이제 구덩이에 눈이 녹여서 물에서 분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km 떨어진 가이사르 빌립보에서도 물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 골짜기, 안티 레바논, 여기 백화 골짜기였죠. 백화 골짜기, 레바논에. 여기 선일 하천이에요. 여기서도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한에서 내려오고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내려오고 백화에서 내려오고 자 그래서 백화 단 가이사르 빌립보 이 세 군데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는 단인데 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제 제가 지금 사실 찍었는데요. 사진을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바니아스는 뜻은 판신에서 판신, 목동신, 뭐 음악신이잖아요. 자기들 믿는 신. 판신의 이름이 바니아스예요. 그래서 그 폭포라고 이름 붙입니다. 거기서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단에서 내려오는 바니아스 폭포 물입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의 앞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는 건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입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앞에서 이제 베드로 그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의 물입니다. 이게 다 그 요단강의 원료가 되죠.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물들이다.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자, 사해를 우리가 보시면요. 사해가 이제 굉장히 짜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짠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해가 깊이가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물이 계속 요단강에서부터 사해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물이 이제 자꾸 쌓이기만 해서 이게 물이 그냥 햇빛에 정발하죠. 정발하면 소금기만 남잖아요. 예. 지중해보다 10배 이상 염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25 내지 30%가 소금이라서 가면 둥둥 뜨는 거예요. 염분이 많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둥 뜹니다.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머드, 진흙, 머드팩, 그리고 여기는 머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아서 화장품의 원료가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성지순례가면 우리가 그 사해에 가서 둥둥둥 떠나는 거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짠 이유는 강이 흘러 모이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증발되고 염도가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사해 모습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서 둥둥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우산을 받쳐주고 책을 보고 하는 거 우리 옛날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염분이 아주 높은 데가 사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강을 보았고요.
바다와 강야 사이에 성서지를 받고 이제 다니엘서부터 보에세바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다는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단강이 원천이라 그랬고요. 보에세바는 이제 물이 있어야 살고 요단강이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잡고 보에세바 농사지는 남방 한계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부터 보에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흐르냐면요. 시리아 아프리카 골짜기 단층이 흘러요. 시리아 아프리카 단층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깊은 골짜기예요. 가장 깊은 골짜기는 사해가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400m.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깁니다, 이게. 긴데, 이제 사해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가장 깊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긴 건 얼마나 긴가 하면 사해에서부터 밑에 남쪽으로 아라바 강야를 거치고 홍해를 거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소말리아를 거치고 탄자니아를 거치고 케냐를 거치고 올드바이까지 가는 거예요. 길이가 얼마 되나? 6,000km예요. 6,000km 단층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층을 거쳐오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기후 조건이 있겠죠. 남극, 북극 그 기후를 제외한 모든 기후가 다 거치는 거예요. 기후 조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리아 아프리카 이제 이걸 시리아 아프리카 단층이라 하는데요. 이제 거치면서 그 이렇게 쭉 이제 모든 기후들이 다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67년 6월 달에 67년 5월에 6일 전쟁이 있었어요. 67년 5월 달에 6일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때 그 이제 점령을 했어요. 헐몬산.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그 아프리카 단청 그 단청에 있는 그 헐몬산 있죠. 헐몬산을 편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헐몬산을 이스라엘이 이제 관리하진 않아요. 그때 다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유엔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해발 2100m 이제까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헐몬산이 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편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내려오다가 넙지대도 거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내려오다가요. 이제 넙지대도 거치고 이쪽에서부터 보면요. 이제 쭉 그 헐몬산 이런 데서부터 이제 시리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시리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헐몬산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넙지대를 거치면서 골란 고원도 생기고 골란 고원이 이제 있었잖아요. 거기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거치게 하고 용암이 내려와서 막 댐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시리아 아프리카 골짜기 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그 단청이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의 산악적인 특징을 보면 북쪽에는 주로 산악지대, 중부는 산악, 골짜기, 평야가 있고 남부는 대부분 광야지대로 보면 됩니다. 광야라도 광야 안에도 산, 골짜기, 평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광야는 왜 광야? 비가 안 온다고 광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북쪽부터 볼게요. 북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를 했죠. 그래서 갈릴리 이 뜻이 물결치는 산악이 물결친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물결. 예. 물결이 이제 치는 데 산악이라는 거죠. 그 산이 물결 치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조건 물이 많으면 얌이라고 붙여요. 히브리어 얌입니다. 얌 킨네를 하면 갈릴리, 얌 가돌 하면 지중해입니다. 그렇게 바다와 호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호수예요. 지중해 바다죠. 그러나 얌이라 다 붙여요. 얌 킨네렛, 얌 가돌. 그리고 해안 평야가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롬산이 원래 헐몬산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체 내에 가장 높은 산은 메롬산이에요. 1208m죠. 그 다음에 골란고원 바산 지역에 그죠?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으면 여기 골란고원이잖아요.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여기. 자, 골란고원 바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제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산이 많고 이제 여기 갈릴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지중해가 있죠, 그죠? 지중해 있고 해안평야가 좁잖아요. 여기 해안평야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 좁고 그다음에 좀 높은 산이라면 메롬산 북쪽에 그다음에 골란고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북산악지대의 그 지형이라는 겁니다. 중부 지역을 보면요. 중부 지역의 해변은 거의 일직선 이렇게 이룹니다. 근데 왜냐면 여기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해류가 서에서부터 동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해류가. 그러면 흙을 가져와서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흙을 석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으로 중부 지역은 거의 지중해 해변이 직선을 이룬다고 봐요. 그 중북부는 무슨 평야가 우리 지리할 때 공부했죠. 샤론 평야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남부 여기는 뭐 있었습니까? 요 중남부 여기는 세펠라가 있었죠. 낮은 땅 평지. 지중해 평야 지대와 산악지 사이 야산지대 여기 세펠라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여기도 산악이 있어요. 산악지대. 산악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다 산악지대죠. 요 산악지대. 세펠라 산악지대 여기는 지중 해변의 일직선을 이룬다. 자, 그런 지역의 특징이 중부입니다. 중부. 그래서 이제 그 중에도 이제 중부 지역에 이스라엘 평야 같은 게 있죠. 이스라엘 평야에서 그래도 좀 거기 곡식이 좀 되고요. 그런 이제 땅입니다. 그 외에는 다 좀 척박하죠. 자, 그런 땅이고 중부 지역에 이제 또 요단 골짜기가 있잖아요. 요단 중부 지역은 요단 이제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는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그죠? 동부 고원이 있고요. 요단강 흘러서 동부 고원이 있죠. 요단 골짜기가 있고 요단 건너 동부 고원까지를 중부 지역으로 보는데 1940년부터 이제 구분을 했어요. 요단강 서쪽 웨스트 뱅크와 요단강 동쪽 이스트 뱅크를 조금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뱅크 우리 저번 지리 시간 공부했고요. 요단 동쪽은 이제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데 다 이제 이스트 뱅크죠. 예. 근데 그전엔 구별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됐다. 이게 중부 지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리를 이스라엘 지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이 설명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남부 지역을 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광야에서부터 광야까지예요. 그러나 광야 안에는 산악, 골짜기, 평야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광야는 비가 안 오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네게부 광야 할 때 네게부는 남쪽이란 뜻이고요. 또 아라바 광야, 또 아라바 광야가 또 있어요. 더 밑에. 자, 이런 이제 남부 지역은 이런 이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있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지형이 있으면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서부 해안평야가 있고 요 세펠라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부 산악지대가 있었죠. 그다음에 중앙 협곡이 있었죠. 그다음에 동부 산악지, 동부 고원지대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요단 골짜기 있고 뭐 크게는 4개지만 이제 세펠라까지 넣으면 5개 지형으로 나누죠. 그 지형 공부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숙지를 하시고요. 예,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걸 봐야 성경을 잘 이렇게 지형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방금 우리가 공부한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을 조금 참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북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온다고 보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적게 옵니다. 자, 4강입니다. 성서의 나라와 민족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성서에 나오는 민족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를 보면, 족속들이 70민족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셈 민족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민족들을 이루고 한 민족은 주로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이제 아프리카 쪽이죠. 야벳은 유럽 쪽이죠. 그리스 문명 국가를 이루는 그런 이제 민족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노아의 자녀들이 뻗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셈이고요. 저 검은색 여기는 함 민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간 이 초록색은 야베 민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그 족속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흩어져 나가서 민족을 이루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족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민족 고유의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민족 고유의 문자가 있어야 돼요. 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보다는 뭐 부정확하지만 빌려 쓸 수가 있고요. 또 민족을 구분하는 땅이 있어야 되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 반드시 종교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 문화 종교가 있을 때 그것을 민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그 북서 셈어를 쓰고요. 동부 셈어 아카드 같은 건 동부 셈을 쓰죠. 근데 이 다 셈어는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자, 이거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이 갈대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울은 어딘가 우리 이런 어물도 가질 수 있고요. 이제 고유한 땅이 있었나 아브라함이 왔을 때 사실은 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이스라엘은 고유한 땅이 없었고요. 이래서 이제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아내가 죽었을 때 그래서 땅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데 원래 땅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거는 이제 쌍둥이 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에브론이란 사람에게 삽니다. 자, 이 사람은 해 족속이죠. 아니, 에브론이라는 사람 사는데 해 족속이 보증을 쓰죠. 옆에 보죠. 자, 그래서 창세기 23절 1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 땅을 또 삽니다. 야곱이 돌아오면서 세겜에 머물러서 그 하모르 아들 세겜에게서 그 땅을 사서 그 세겜의 땅을 사죠. 33장 창세기 33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도 다윗이 이제 그 인구조사에서 범죄했을 때 제사를 드리라 할 때 그 아라우나 다장 마당에 오르난의 다장 마당에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나중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이제 성전터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런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왕하에 보면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이제 땅을 사서 이름을 사마리아라 했죠. 수도를 이리로 옮기는 거죠. 왕성 16장에. 자, 이렇게 원래 이스라엘에 땅이 없었지만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그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가 이게 네 군데 나오는데요. 헤브론, 세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걸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이제 주로 가나안에 7민족이 있는데 그 주위에 민족들을 하면 11개 민족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또 가나안에 속해지고요.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이 7민족이 7민족이 있죠. 근데 북쪽에는 보면 페니키아 민족이 있어요. 그 두로시돈 국가도시를 이룬 해양민족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산이 많고 땅이 좁기 때문에 바다로 진출했습니다. 페니키아 민족. 남쪽에는 여기 남쪽 여기는 블레셋 민족 있죠. 원래 이 사람들은 그리스 이쪽에서 왔어요. 야베 민족의 기원이. 그레타 섬 여기서 위에서 막 문명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집트로도 가고 이집트 가서 이제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막그 터키 땅으로 가고 하지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게 블레셋 민족이기 때문에 기원은 야벳 민족이에요. 그리스 민족이에요. 그리고 동쪽에는 뭡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 전부 다 합해서 11개 민족을 다 가나안 민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북부의 민족을 좀 이제 보시면요. 그 중에 이제 북부의 문명 보면은 이제 주로 메소포타미아 민족을 셈 족속이죠. 그래서 우리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수메르다가 그 시날 땅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처음에 수메르, 그다음에 아카드이죠. 아카드고 바벨론 이렇게 됐죠. 우리 원래 배울 때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중부를 우리가 북아시아로 봤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바벨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민족에게는 수메르, 아카드, 수도는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은 바벨론에 아시리아는 이제 수도가 세 번 바뀌었죠.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북은 아시리아, 남 바벨론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민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오죠. 페르시아 민족 이것도 북부 민족이죠.
그다음 더 올라가면은 터키 땅에 해쪽 히타이트, 오른쪽이 히타이트, 리디아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이 전부 다 이 북부의 민족이 속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민족, 페르시아 민족, 해쪽 속은 다 이제 가나안의 북쪽 북부의 문명을 이룬 족속들이다. 남부에는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민족, 함 족속, 리비아, 누비아, 누비아는 이제 수단이었죠. 뭐 인데 구스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였죠. 그다음에 아라비아 민족. 이 아라비아 스바 여왕이 온 아라비아가 남쪽 예멘, 오만 있는데 여기 아라비아 민족이죠. 이런 전부 다 이제 이집트와 아라비아 민족은 남부의 문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도가 다 머리 떠오르죠. 그다음 야베 그리스 민족. 있죠. 그쪽에 지중해 여러 민족들 다 야베 민족입니다. 그리스 민족. 이런 민족들이 다 성경에 영향을 준 자, 그런 땅이고 주로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 민족들은 자기 땅과 언어와 종교를 수천 년간 지킨 유일한 민족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서에 나오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조건, 언어와 땅,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들이 성경에 다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독특성은 종교 유일신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과 언어를 잊어버렸잖아요. 올해 2000년 넘게. 그렇지만 그 민족이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00년 넘게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사용하지 못했지요.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뭐 인위적으로 뭐 성경 읽을 때 히브리어 사용했지만 그렇게 사용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거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 이 종교입니다. 유일신 사상. 자, 이제 우리 이제 성서에 나오는 동식물과 음식 문화를 좀 볼게요. 이거는 식물을 주로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신명기 8장 8절에 식물이 밀보리가 주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석류, 포도, 올리브, 무화과, 꿀 이게 5가지 과일이잖아요. 대추야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명기에는 이제 주 식물로 보고 거룩한 식물 7가지를 쇠반미님이라 그래요. 쇠반미님 7가지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그 각각의 그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 달라요. 달이. 근데 포도는 사실 8월달 수확하죠. 그 다음에 석류는 9월에 주로 수확합니다. 식물학 할 때 우리가 하겠지만요. 근데 올리브는 10월에 좀 이렇게, 무화과는 여름 내내 몇 번을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추 야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수확을 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말리는 견과류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그중 가장 다른 게 대추야자 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가면 대추야자 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게 꿀하고 똑같이 맛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사오면 좋겠죠. 이 공부를 하고 아는 사람은 그거 대추하자 꿀을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사는데 저도 사오는데 그게 이렇게 검색에 걸려요. 뭐가 폭탄같이 보이는지 검색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걸 딱 사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게 대추하자 꿀입니다 하면 좋겠죠. 거기 이스라엘밖에 구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이제 식물이 있고요. 성경에 나온 동물은 레위기 1장에 이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그 목록이겠죠. 양, 염소 이거 다 제물 드리고요. 고급 제물은 소입니다. 소가 아무래도 좀 더 크고 비싸고 그러죠. 자, 그리고 그 레위기에 보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있죠. 그것을 또 알 수가 있고 욥기 40장에 보면은 뭐 악어나 산낙이 타조 이런 게 동물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동물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스시대 음식 문화는 그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이제 목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을 드렸고 여기는 농산물을 들여가지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원래 유목민인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비를 필요로 했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됐어요. 농경신. 그렇게 해서 가난신을 숭배하게 돼서 이제 그 문제가 됐죠.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갈멜산 그런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걸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밀농사를 위해서 보리 밀농사를 비를 필요로 했고 바알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함으로써 이제 유목으로는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가나안시에 숭배하게 됐다는 거죠. 야훼께서도 비를 누가 내려줬습니까? 하나님 내려주셨죠. 그 바알신은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진짜 비를 내려주는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게 갈멜산 사건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야 이제 엘이 하나님이다. 엘이 하나님, 야훼가 하나님이다. 야훼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했죠, 백성이.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제사 목록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은 돼지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돼지가 얼마나 움직이기 어렵습니까? 그렇게 아예 유목민에게 명단에는 돼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에게는 돼지가 익숙치 않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경우에 대가볼리 지역 같은데 10개 도시 그죠? 그런 데는 이제 거기 돼지 같은 거 먹었죠. 로마 사람들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파서 돼지 그런 뼈가 발견되면 돼지 뭐 뼈가 조각조각 발견되면 아 이방인이 살았던 도시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돼지를 먹지 않고요. 갈릴리 호수의 천국에서 이제 그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버리고 이제 좋은 고기는 받아들이고 나쁜 고기는 버리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고기 있잖아요. 정한 그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죠. 그건 좋은 고기죠. 근데 천국에 비해서 나쁜 고기는 메기 같이 이런 건 뭡니까? 에, 지느러미와 그게 없는 거죠. 지느러미 같은 게 없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으면 이제 이 부정한 동물, 부정한 고기니까 안 먹죠. 버리죠.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 제품과 고기 제품을 같이 삶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고 이제 이거 뭡니까? 도마도 따로 쓰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법이 달라져서 8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이제 그 유대인 간에도 좀 차이는 나지만 8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많은 식사법이나 많은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리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3대 즐기 같은 데는 어, 3대 절기에는 누룩을 먹지 않죠. 그냥 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신명기 15장에. 그래서 고기에서 피를 다 빼고 고기가 맛이 없지만 피를 다 뺍니다. 그렇게 하고 3대 절기에는 유칠초 이런 3대 절기에 누룩을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맛자만 먹어야 됩니다. 그릇은 다 삶고 금속 제품 불에 다 이제 태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누룩 찾기를 행사를 합니다. 비스켓, 빵 이런 거, 뭐 맥주 이런 거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는 데는 커튼을 다 치고요. 그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구를 내다 버리기도 해요. 저기 뭐 소파 같은 거 그런 거를 그 안에 뭐 이제 이거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갖다 버릴 정도로 전부 다 청소를 하는 날이 2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지 않고 그렇게 음식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민족이에요. 유대인 음식법은 정리해 보시면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라 했어요. 신명기 14장에. 그래서 이제 8시간 간격으로 이제 차이를 내서 먹는 거예요. 그래 같이 먹지 않습니다. 고기나 우유를요. 자,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이제 6월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병을 그걸 먹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도살법이 특별한 도살법이 있어요. 시데타라는 도살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50cm 칼로 단칼로 목을 탁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잡을 때 한 번에 탁
잘라서 안 하고 두 번 이래 하면 공포심이 생겨서 피 안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합격이에요. 코셔로 불합격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음식으로 합격된 게 코셔거든요. 코셔로 불합격되면 이제 그것만 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은 음식법을 지킨다. 이걸 갖다가 한 3천 년 가량 지켜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죠.